매일 밤 문을 두드리는 남자, 정체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밤 11시 47분. 아내는 이미 잠들었고 거실에는 TV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 멍하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착각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또다시 같은 시간 11시 47분 똑똑똑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 쪽으로 달려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역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체 뭐야? 이게 장난인가? 누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저는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뛰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 쪽도 확인했지만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숨을 헐떡이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잠에서 깬 듯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상한 소리?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잠꼬대 같은 거 아니야?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던데. 그런가?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매일 밤 11시 47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민원 접수 감사합니다. 그런데 CCTV에는 아무것도 안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 복도 CCTV를 확인해 봤는데 그 시간대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착각이실 수도. 착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문을 두드린다고요. 전화기 너머 경찰관의 목소리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일단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범인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11시 30분이 되면 현관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두고 야구 방망이를 옆에 두고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11시 45분, 11시 46분, 11시 47분, 똑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문이 천천히 닫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거기 있었던 거야. 저는 미친 듯이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방망이를 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1층까지 내려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상한 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니야, 그건 아무 상관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묻어둔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을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휴가를 내? 무슨 일 있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병원 가보는 게 어때? 생각해 볼게.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뭔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한숨만 쉬고 출근했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가정용 CCTV를 주문했습니다. 이걸로 무조건 잡는다. 그날 오후 택배로 도착한 CCTV를 현관문 앞에 설치했습니다. 각도를 여러 번 조정하며 복도 전체가 다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누가 오든 다 찍힐 거야. 저는 핸드폰에 CCTV 앱을 연동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옆집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김태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말수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밤에 시끄럽던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슨 일 있으세요? 매일 밤 복도를 뛰어다니시던데.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그게 누가 장난을 쳐서요.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옆집이신데? 네. 전 일찍 자는 편이라서요. 김태준은 그렇게 말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 밤부터 저는 김태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저는 핸드폰으로 CCTV 화면을 켜두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1시 40분, 11시 45분.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11시 47분. 화면 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누군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잡았다. 저는 재빨리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직전 멈췄습니다. 잠깐,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사이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제기랄. 저는 이를 갈며 녹화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확대해봤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를 보니 남자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걸음걸이, 김태준이야. 옆집 남자의 걸음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역시 저 새끼였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준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출근하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네. 김태준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제 집 문 두드린 거 당신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그 순간 김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CCTV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죠. 제 얼굴이 찍혔다면. 뭐? 신고 안 하세요? 증거가 있다면서요.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안 보였으니까.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유라도 있나요? 김태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유? 왜 저 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걸까? 제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날 저녁 저는 김태준의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했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넌지시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젠장,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편함에서 김태준 앞으로 온 택배 송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그리고 그날 밤 11시 47분이 되기 전 저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직접 마주칠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47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와? 저는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 화면도 확인했지만 아무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은 안 오는 거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게 더 무서웠습니다. 예상할 수 없다는 것,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보낸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을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그 시간이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때 저는 중견기업의 평사원이었습니다.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김현수, 저보다 일을 더 잘하고 사람들에게도 인기 많은 동료였습니다. 승진은 둘 중 한 명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김현수가 담당하던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를 몰래 조작했습니다. 숫자 몇 개를 바꾸고
보고서에 오류를 심어 놓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회사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책임은 당연히 김현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김현수는 해고 후 취업도 못하고 가정도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그를 떠났고 아이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라는 것을. 그래, 김태준. 혹시 김현수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김현수 자살.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년 전 기사였습니다. 기업 직원 김현수 씨 생활고 비관 자살.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사 말미에 유족으로 아내와 두 아들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태준, 당시 23세. 젠장, 제 옆집에 사는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김현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는 복수하려고 일부러 제 옆집으로 이사 온 거였습니다. 저를 서서히 괴롭히기 위해, 공포에 질리게 만들기 위해. 이럴 수가. 저는 집안을 미친 듯이 서성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뭐라고 말하지? 20년 전에 제가 그 사람 아버지를 죽였다고? 증거도 없어. 다 없앴으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미 시효가 지났을 거야.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저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비겁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끝까지 숨길 거야. 끝까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관뿐만 아니라 창문 쪽에도 설치했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들지 않고 감시했습니다. 김태준이 다시 나타나면 그 즉시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스토킹이든 주거침입 미수든 뭐라도 걸어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영리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CCTV를 설치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새끼가.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득, 드득. 마치 누가 창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커튼을 젖히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5층인데 어떻게 창문을 긁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창문 쪽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환청인가?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드득, 드득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14층 베란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마치 내려와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베란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14층은 빈집이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4층은 몇 달째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숨어 있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4층 비상계단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텅 빈 복도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비어있는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를 유인하는 거야. 알면서도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빛만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와, 나와.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안방, 작은 방, 화장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망이를 꽉 쥐고 베란다로 다가갔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벽에 빨간 스프레이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살인자는 당신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간 글씨가 달빛 아래서 핏빛처럼 보였습니다. 살인자는 당신입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망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방망이를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계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김태준, 나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제 목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제기랄.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웃이 저를 스토킹하고 협박합니다. 14층 빈집에 불법 침입해서 협박 문구를 남겼어요. 경찰관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저는 경찰과 함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14층 빈집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열려 있었는데 경찰관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벽은 깨끗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봤던 그 글씨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협박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벽에 분명히. 저는 벽을 만져봤습니다. 페인트 자국도 스프레이 냄새도 없었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CCTV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14층 복도에 들어온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김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빈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만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창문 아래에서 누군가를 봤는데, 분명히 베란다에 글씨가 있었는데, 신고인께서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경찰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환각을 본 건가? 아니면 정말로 김태준이 CCTV까지 조작한 건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경찰이 다녀갔다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잖아.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미안해.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아내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20년 전 제가 사람 하나 죽게 만들었다고. 그 아들이 지금 복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병원 가보자. 제발. 나 너무 걱정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신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장애와 함께 약간의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환각이요? 아니에요. 전 정말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면 실제로 없는 것을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깊은 경우에는 의사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약봉지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을 드셔도 소용없을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환각을 보는 게 아니니까요. 뭐, 제가 한 겁니다. 전부 다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CCTV 해킹도 벽에 글씨를 지운 것도 당신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도 전부. 왜 이러는 거야? 왜요? 김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모함했고 아버지는 해고당했고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당신을 찾아내고 복수할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회사 서버에 남아있던 당신의 접속 기록이요. 당신이 아버지의 보고서를 조작한 증거 말입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효가 지났더군요. 법적으로는 당신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태준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당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죠. 정신적으로요. 이 미쳤다고요? 아버지를 죽인 당신이 더 미쳤죠.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저도 당신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약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강 고수부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김현수의 보고서를 몰래 열어보던 그 순간, 숫자 하나를 바꾸던 그 순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차피 들킬 리 없어. 그때는 그저 승진을 위한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거짓말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현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삶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 이렇게 물을 바라보며 끝을 생각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살인자라고. 나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새벽까지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할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 병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데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웃던 얼굴, 부하 직원들에게 친절하던 모습, 가족 사진을 보며 행복해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을 제가 빼앗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였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밤새 전화했잖아.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요즘 왜 이래? 지혜야. 응?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도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한 일, 김현수의 죽음, 김태준의 복수, 모든 것을. 아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18년이야. 18년 동안 한 번도 몰랐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었어. 당신 때문에. 알아. 알면서 왜 20년 동안 숨기고 산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아내와의 신뢰도,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아버지 묘소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현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김태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네. 저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 김현수지며 사진 속 김현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절하세요. 아버지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는 땅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김태준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피로와 허무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15년을 준비했지만 막상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무엇이든지 진실을 밝히세요. 당신이 한 일을요. 김태준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만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사에, 언론에, 모든 곳에 알리세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도덕적 책임이라도 지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묘비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태준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묘지를 나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느냐, 아니면 끝까지 숨기느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김태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년 동안 쌓아올린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텐데, 회사에서의 지위, 동료들의 신뢰, 가족의 존경,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할 수 없어. 절대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김태준에게 돈을 주면 어떨까? 아니면 조용히 이사를 가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경성일보 기자 이승현입니다. 김현수 씨 사건에 대해 취재 중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20년 전 대남기업 사건 말입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현수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태준이 언론에 제보한 거야. 이 자식이 약속을 어긴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속이 뭐였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론에 제보한 거 당신이죠. 아닙니다. 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만 전 안 했습니다. 아마 다른 누군가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누군가? 누가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거지?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내일 오전에 회사로 출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서요. 내일 뵙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끝났어. 회사도 이제 알았구나.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왔어? 응.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진실을 밝혀야지. 하지만은 무슨. 당신 아직도 숨기고 살 거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난 당신이 비겁한 사람인 줄 몰랐어. 사람 죽여놓고
20년 동안 잘도 살았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그 사람 가족들은 어떡하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당신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 같이 살 수 없어. 지혜야, 이혼해. 이혼하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같이 못 살아.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저는 방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아내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집에 가 있을게. 당신 정리 끝나면 연락해. 지혜야, 제발. 당신이 선택해. 진실을 밝히고 새로 시작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비겁하게 살 건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장님, 직접 여쭙겠습니다. 20년 전 김현수 전 직원 사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언론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장님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요. 저는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부인하면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증거를 찾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20년 전 일입니다.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김태준이 말한 서버 기록도 이미 삭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부 조사는 진행하겠습니다.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되실 겁니다. 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 뭔 일 있대? 20년 전에 뭐 했다는데? 모두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비겁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세면대를 움켜쥐었습니다. 20년 전 그 선택, 그 하나의 선택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비겁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김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선택해.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내부 조사는 계속되었고 저는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께서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옆집이니까요. 김태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곤란한 상황이시죠?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왜 끝까지 거짓말을 하십니까? 증거가 없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발뺌할 수 있으니까요. 김태주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끝까지 비겁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죠.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 회사 서버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계정으로 김현수의 보고서에 접속한 기록, 수정한 시간,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버지의 동료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백업해둔 거죠.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끝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죠. 김태주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 스스로 진실을 밝히세요. 제가 공개하기 전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수는 끝났습니다. 김태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당신이 책임지셔야죠. 당신이 선택한 일의 대가니까요. 김태주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3일 안에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저는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일. 단 3일 안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더 비참하게 무너질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내가 받았습니다. 뭐야?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아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도 언론에도 모든 곳에 알릴 거야. 정말? 응. 더 이상 거짓말하고 살 수 없어. 김현수 씨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나 자신한테도 미안해.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잘 생각했어. 나 다 잃게 될 거야. 회사도 명예도 모든 것을. 알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하지만 그게 맞는 거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책임지는 거 보고 싶어? 비겁하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 하는 건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전 일에 대해서요.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회사 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이부 김민준 부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0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
저는 승진을 위해 동료였던 김현수 씨의 업무를 고의로 조작했습니다.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로 인해 김현수 씨는 억울하게 해고당했고 가정이 파탄났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김현수 씨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동료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다만 김현수 씨의 명예만은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당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수리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동료 모함한 전직 부장 자백. 제 얼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김현수 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형사처벌은 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었지만 민사상 책임은 졌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한 삶입니다. 거짓 없는 삶입니다. 오늘도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저희는 잠시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보시다시피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저도 그럭저럭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가끔 갑니다. 참배하러요. 김태준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매달 한 번씩 찾아뵙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찾아뵐 겁니다. 김태준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이 책임지는 모습을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복수를 끝낸 후에도 한동안 허무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제 인생도 복수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밝히는 걸 보고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명예는 되찾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준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네. 과거에 갇혀 살지 말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요즘 아내와는 가끔 통화를 합니다. 아직 함께 살지는 않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왜?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해서. 아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응.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식당 있잖아. 거기서 보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거짓말의 감옥에 갇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정직함을, 떳떳함을,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요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삶을. 오늘 김태준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다. 과거에 갇혀 살지 말라고. 맞는 말이다. 나는 20년을 과거에 갇혀 살았다.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일기를 쓰고 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더 이상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 소리는 제 양심이 보낸 경고였습니다. 너는 잊고 있지만 진실은 잊지 않는다. 그 경고를 이제야 제대로 들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늦었지만, 저는 마침내 응답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악몽이 아닌 평화로운 잠이. 그리고 내일 아침 저는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제보다 조금 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것이 제가 남은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속죄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본 영상의 이야기는 극적 재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